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잘 지내셨죠? 올여름 폭염을 더 뜨겁게 이겨낸 파리올림픽의 시간도 잘 즐기셨나요? 파리올림픽이 2시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은 21개 종목 선수 144명으로 이뤄진 작은 규모로 출전을 했는데요.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또 기대도 저조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선수들이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 목표가 5개였는데 무려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8위로 마무리했죠. 각종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던 올림픽에서 오로지 경기에 집중하면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준 선수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지금 이 시간은 그간의 긴장과 피로를 다 내려놓고 축하와 영광을 한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또 체육계 전반의 문제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스포츠 도핑 약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최근 로봇과 AI 기술 활용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토이가 부릅니다. 뜨거운 안녕. 비트의 날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서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요. 숙련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어미돼지의 임신 판정을 비전문가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주요 농작업 정보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미돼지의 임신 여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임신 여부는 관리자가 인공 수정 후 21일령부터 어미돼지 행동을 관찰하고 아기 주머니가 잘 보이는 25일령 이후에 자궁 초음파 영상을 판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 판독은 관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임신 판정 가능 시기와 정확도가 크게 좌우되는데요.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28일령 이후에나 임신 여부를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비전문가도 초음파 영상을 10초만 찍으면 95%의 정확도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임신 여부를 빨리 판정하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돼지의 임신 판정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임신한 돼지의 건강관리 기간이 늘어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되지 않은 돼지를 빠르게 제인공 수정을 통해서 어미돼지가 임신과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채로 있는 비생산 일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비전문가들이 그러면 어떻게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0만 점 이상의 고화질 자궁 초음파 영상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돈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화질 자궁 초음파 영상 23만 점을 수집을 해서 저화질 영상 개선 기술을 적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 후 농가 보급형 돼지 임신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초음파 장비로 어미돼지 복부 초음파 영상을 10초 이상 찍은 다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되면 임신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정해 주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인공 수정 후 22 내지 25일령 기준으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네, 돼지 사육 농장주들께서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현장에 보급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술과 관련해서 3건의 특허를 출원을 해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서요. 돼지의 발정 주기 이전 시점인 18일 내지 21일령에서도 95% 이상의 판정 정확도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보급이 되면 임신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잦은 인력 교체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업무 효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는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술, 이거 빨리 농가에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는데 여전히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최신 기상정보로 확인하시고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더위의 건강관리 무엇보다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지금 시기에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벼는 일반적으로 물에 매우 강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벼가 이삭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막 생긴 시기에 물에 잠기게 되면 불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조생종변은 막 이삭이 팼거나 팬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중망생종의 경우 이삭이 생기거나 패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시간 물에 잠기게 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주된 논의 경우는 서둘러서 이삭이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요.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해서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키면 생육이 빨리 회복됩니다. 또한 병해충도 잘 관찰을 하셔서 발견되면 즉시 방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또 벼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각별한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콩 재배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논에서 재배하는 콩의 경우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이거나 꼬투리가 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물잠김이나 쓰러짐에 의한 피해에 매우 취약한 시기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량 감소가 많아지니까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시고 흙 앙금도 씻어내서 생육을 회복시켜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0.5% 내지 1% 요소액을 2 내지 3회 열면에 살포해 주시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 파종한 참깨 같은 경우에 수확 시기가 된 것 같던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일모작 재배로 5월에 파종한 참깨는 잘 관찰을 하셔서 줄기 아랫부분 꼬투리가 2-3개 정도 갈라지는 때에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작으로 6월에 파종한 참깨는 순지리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순지리기와 함께 역병과 잎마름병에 대한 방제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시기에 공급하는 고랭지 배추도 잘 관리해야 추석에 수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고랭지 배추는 30도씨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2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생체중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결구불량이나 석회결핍증, 무름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점적 간수나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결구기에 염화칼슘 0.3%액을 5일 간격으로 연면 살포하거나 영양제와 요소 0.2%액을 살포하는 등 생육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병해충 방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이 축사 전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냉방기와 환기시설 가동 등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유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자동급익이나 환기 시스템 등 전기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 축사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축사 전기시설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서 화재나 정전 피해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없는 줄 아셨죠? 있습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아쉬운 성적을 낸 선수들도 있죠. 지난 4년간 준비해온 만큼 경기를 잘 펼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선수들이 힘내서 다음 올림픽에선 꿈을 이룰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4년 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이 나라, 이 도시 어디일까요? 네, 폐회식에서 차기 올림픽 개최 도시에 올림픽 깃발을 전달하는데 배우 톰 크루즈의 모습 보였죠?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가 있는 곳. 네, 나라 도시 이름 둘 다 보내셔도 좋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올림픽과 또 도핑 약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침 파리올림픽 지금도 아직 폐회식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도핑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이게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에서는 참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 에펠탑 앞에서 동계 올림픽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무슨 말입니까?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하계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이제 2년 전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한 명이 도핑을 했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네, 주인공은 이제 러시아 여성 피겨스케이터인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도핑이 적발되면서 뭐 개인전 기록은 당연히 무효가 될 건데 네. 문제가 된 거는 단체전 기록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2년 동안 하다가 이제야 결론을 내고 이제 수상식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세상에, 예. 선수들 표정이 참 뿌듯하고 아 이게 드디어 받았다 이런 표정이 참 보이는 게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장 파리올림픽도 그랬지만 그 중국 수영 선수들이 또 그런 도핑 논란을 조금 겪었었어요. 이번에요?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는 이번은 아니고 저번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중국 수영 선수 대표단들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서는 그냥 음식을 뭐 잘못 먹어서 그렇다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져서 그때는 무사히 진행을 했는데 네. 당시에 그렇게 도핑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이번에 또 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수영 종목에서의 정말 전설 같은 선수죠. 이제 마이크 펠프스 같은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그분도 아니 어떻게 도핑 선수가 다시 출전해서 이렇게 메달을 따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정도로 좀 문제가 됐는데 이제 사실 올림픽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경기에서는 거의 매번 이런 도핑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보통은 뭐 도핑했다 걸렸다 정도의 얘기만 나오지 이게 어떤 약물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잘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포츠 경기랑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좀 우리 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도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핑하면은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스테로이드. 그렇죠.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밖에 없는데.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도핑하면 당연히 스테로이드가 생각이 나실 거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맞습니다. 역시 네.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셔가지고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끊으려고요. 네. 네, 아무튼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정식 명칭인데 보통은 줄여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게 오히려 좀 일상적인 약에도 혼선을 주는 게 우리가 뭐 병원 가서 아프면 처방받는 스테로이드는 이 스테로이드랑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성장을 좀 돕는 그런 불법 도핑 약물이고 우리가 병원 가서 받는 스테로이드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면역력을 좀 억제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나쁜 거 아니야 하는 네. 인식 중에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인식이 잘못 들어온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런 도핑 약물 중에 제일 유명해진 계기는 이게 아무래도 근성장을 도와주니까 근력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이걸 좀 얘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도핑을 왜 하냐를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은 게 도핑을 왜 하냐. 네, 당연히 선수가 자기 능력보다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도핑을 하죠. 그런데 스포츠에서도 어떤 역량을 키우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약 하나 먹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에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부르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력을 키우는 데 관여를 하는데 이게 저 같은 일반 펑퍼짐한 일반인은 사실 펑퍼짐하다 그래요. 네, 또 예. 이런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해도 좀 근육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왜 이걸 쓰냐면요. 그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이미 거의 자기 몸의 한계 정도까지는 근력 성장이 다 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이걸
노리고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 한 5에서 10% 정도 근육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순수 정말 근육량이 순수 근육량이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아니 저 선수는 왜 창창한 선수가 저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나라는 그 이면에는 정말로 이 정도 효과를 낸다는 굉장히 강력한 그게 있으니까 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상당히 큰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이건 네네.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 개발돼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960년대쯤에 정말 많이들 썼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생식 기능이 굉장히 교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생식 기능에. 네. 그래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게 사람이 이제 남성과 여성이 몸이 좀 많이 다른데 특히나 남성들이 좀 더 근육질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겠거니 했는데 그 남성 호르몬도 사실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토스테론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근육 성장에 관여하는 것만 좀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골라낸 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무관하게 어떤 특수한 형태의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는 거의 불임에 가까운 상태로 신체가 변화를 하고요. 남성 선수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이 좀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주된 기관이 고환이죠. 네. 그러니까 고환에다가 뇌에서 명령을 한 거면 너 그만 좀 만들어. 남성 호르몬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니까 밖에서 들어오니까 안에서 안 만든다는 네. 거잖아요. 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환이 정말 쪼그라드는 그래서 성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생식 기능은 사실 주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장마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이고요. 그다음에 간 쪽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내 몸을 총체적으로 좀 망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근데 근육을 좀 키우려다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 네.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지금은 정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까 그런 너무 많은 거 희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 선수들 당시에는 몰랐고 왜 좀 이런 걸 많이 사용했냐면 그때는 사실 냉전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메달을 얼마나 따냐가 이제 우리 국력을 약간 반영을 해줄 수 있다. 그 당시 네. 소련, 네. 그때 소련 공산권 이런 데는 네. 이제 체제의 우월성을 이제 메달 수로 과시를 하려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갈아 넣은 거예요. 환자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초기 스포츠 도핑에 대한 논의는요. 요즘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공정성을 위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선수들을 왜 저렇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냐 그런 안전성에 더 집중이 돼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체제 경쟁을 위해서 개인을 좀 갈아 넣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한 명 있으면 또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고요. 좀 구체적인 사례도 있는 게 1960년에 있었던 로마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1960년대. 예. 네. 크누드 얀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23살인데 사이클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신 거예요. 23살 사이클 선수가. 네. 그 건강한 선수가 그 나이에 돌아가신다는 게 참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검을 해봤더니요. 이 보통 사이클 같은 게 장기간 이렇게 근육을 쓰는 거 보니까 쥐가 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는 약을 과복용을 했던 게 알려진 거예요. 미리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올림픽 도핑 사망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좀 이런 약물을 써서 기록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다 보니 1967년에 최초로 국제올림픽연맹에서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런 불법 약물들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 도핑을 금지하자라는 조치가 처음 내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도핑이 멈췄냐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럼요. 보고 있듯이 네. 오히려 좀 더 교묘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묘해졌다. 네. 그럼 아까는 스테로이드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말고 다른 도핑 방법들이 개발이 된 거겠죠? 네, 이게 스포츠라는 게요. 제가 도핑을 왜 하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근력을 키우는 거니까 순간적인 힘을 잘 내는 그런 데는 적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근력만으로 스포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예전에는 각성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각성제라는 게 지금 각성제라고 표현만 했지 사실은 지금은 다 금지된 마약들입니다. 그래서 코카인, 이제 필로폰, 네? 네 그런 약들을 그런 걸 사용했다고요? 그거를
당시에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도 했고 정말로 이게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도 이런 각성제를 써서 군인들을 오래 깨워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선수들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마약들이 우리 몸을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히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피로를 정말 못 느끼게 하느냐? 못 느끼게만 하는 거지 피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굉장히 많이 마시면 말똥말똥하게 깨 있죠. 근데 약발이 떨어지면은 사실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약이니까 이제 금지가 됐는데 그래도 그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는 계속 있으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수혈을 하는 겁니다. 수혈이요? 네. 그러니까 헌혈에 그러니까 내 몸에 피를 넣는 걸로 네.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문제가 말이 되나요 이게? 네, 네. 정말로 말이 안 되고 의아하게 생각되실 네. 건데요. 정말 의아한데요? 네. 다른 무슨 약물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 몸에 혈액이 부족할 때 뭐 수술을 한다는 이럴 때 수혈을 받는 거지 네. 평상시에 무슨 수혈을 받아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근지구력이나 이런 거 말고 심폐지구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심폐지구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의 근육이 활동하려면 에너지를 쓰고 산소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심장이 강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할수록 이제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그걸 근육에 보내주는 요 기능을 잘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 바꿔 말하면 근육에 산소를 잘 공급할수록 내가 지구력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혈구 숫자를 확 높여주면은 심폐지구력이 높아지겠다. 이런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맞습니다. 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수를 늘려주니까 이게 충분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일반인들은 또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폐지구력이 높아지겠지만 선수들은 또 거의 자기 한계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도 해보자 해서 특히나 올림픽보다는 이제 뚜르데 프랑스 같은 그런 사이클 경기, 뚜르드 프랑스 그런 굉장히 근지구력 요구되는 데서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저 이제 하루에 한 200km 정도 넘게 타는 거를 거의 20일 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우리가 뭐 육상 선수가 짐을 옮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혼자 정말 잘 뛰는 선수가 하는 것보다도 일반인 10명이 같이 옮기는 게 짐을 더 많이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혈액을 미리 헌혈같이 이렇게 뽑아놓고 그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혈액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경기 직전에 내 몸에 다시 투여를 하는 거예요. 보관했던 자기 혈액을. 이러면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도핑이 처음 좀 문제했던 게 안전성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자기 피를 다시 받는 경우는 안전성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언뜻 저 같은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뭔가 좀 찜찜한데 이거 안전성 문제가 없고 그럼 허용을 해줘야 되냐? 근데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도핑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전 문제로 도핑을 금지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스포츠맨십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좀 안전이 아니라 좀 고귀한 스포츠맨십 이런 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또 공교롭게도 냉전 해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간의 체계 경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어떤 정말 스포츠 정신을 위해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또 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됐던 게요. 과거 냉전 시기에는 어떤 국위 선양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스포츠가 너무 자본주의화된 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스포츠 시장이 커지면서 그 스포츠 프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좀 탁월한 분들이 그만큼 스폰서 광고라든지 이런 수익이 늘어났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냐에 따라서 내 평생의 생애 소득이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내가 은메달을 받았냐 동메달 받았냐도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고 아예 모든 메달조차 못 받았다는 게 그 스폰서를 얼마나 받냐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핑을 과학적으로 한 거죠. 자본이 아주 집중이 돼서.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어떤 것까지 일어났냐면 그냥 선수 개인도 알고 그다음에 그럼 회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협업을 해서 좀 과학적인 도핑들을 그래요? 훨씬 교묘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어떤 좀 나쁜 의미로 굉장한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수혈을 받는 그런 형태도 이제는 도핑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과학화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좀 수혈을 이렇게 받는 형태의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도 혈액 중에 산소가 얼마나 적혈구가 결합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기 전에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액 중에 산소가 네.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네. 그 상태로 경기를 나가면 엄청 그냥, 유리하겠네요. 네.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안 될 수가 것 없으니까 같은데. 예. 이걸 아름아름도 그렇게 하고 뭐 아니면 산소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이렇게 간다든지 좀 이런 것까지도 할 정도로 좀 교묘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이거는 약간 반칙 느낌? 네, 그런 거에 가깝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정말 전통적인 약물을 쓰는 도핑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마이크로 도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우리가 왜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도 이게 속도를 사실 한 10km/h 정도는 조금 이제 넘어가도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혹시나 이제 실수를 할까봐 좀 오류가 날까봐 여유를 주는 거지 그만큼 밟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도핑도 비슷한 게요.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소변으로 불법 약물 인지 검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한계치보다 조금만 낮게 나오도록 선수 개인마다 약을 투여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네. 그래서 그거보다 낮게만 유지하면서도 계속 도핑을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사례들도 있고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예. 네, 그걸 넘어서 디자이너 약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디자이너 약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도핑도 사실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적발이 되면은 도핑 금지 목록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새로운 걸 또 계속 만들어서 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핑 금지 목록에 없는 도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조직화된 어떤 스포츠 어떤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도핑 카르텔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런 걸 하고 대신에 또 스폰서 비용을 그만큼 많이 받으면 또 그게 다시 재투자가 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한슬 약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엘리트 스포츠 경우 뭐 올림픽에서 딱 한 번 도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딱 한 번? 근데 왜 이렇게 해외에서 욕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좀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한 번 갖다 저렇게 욕을 하지?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겠네요. 네. 이게 한 번을 했다는 건 엄청나게 그렇죠.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네요. 네, 약간 음주운전 적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린 사람이 정말 음주운전 한 번만 했겠냐 평생 이번에 걸린 거지.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걸릴 정도로 했으면 다른 것들도 시도를 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의심할 지금 근거들이 충분한데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 선수들이 특히나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이제 마이클 펠프스 같은 사람이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런 환경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네. 거분 유혹이 많았겠으냐. 그렇겠죠. 본인한테도 오는 그런 걸 아니까 너는 거기 굴복을 했구나. 너는 했으니까 내가 뻔하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도핑을 막는 기술도 그만큼 좀 체계화가 되고 더 발전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마약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술래잡기 같이 되는 거죠. 새로 적발 방법 개발하면은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도핑에도 술래잡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AI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오히려 그런 AI나 로봇과 대비하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이랄까? 좀 인간성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도핑으로 얼룩지게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사실은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더 나쁜 사례가 동물들도 도핑을 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네. 동물이요. 네.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동물이 도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동물이 도핑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네.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 도핑 약물들이 기능을 하는 거랑 똑같이 동물들도 그런 도핑 약물을 하면 똑같이 효과를 보거든요. 그럼 왜 도핑을 시키냐 왜요? 하면 예. 경마 같은 경우들 있죠. 아이고 예.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동물들도 출전하는 하겠네요.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동물들은 이제 물론 유전적으로 뭐 교배를 해서 더 좋은 종을 만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 동물들은 특히나 경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박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좀 돈 문제가 더 심각하게 걸리기도 하고 약간 하는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동물들이 하는 이런 도핑을 이제는 스포츠계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제 주변에도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하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스포츠 도핑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 많은 불편이 해소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로봇과 AI 기술 활용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이 끝나고 곧 있으면 28일부터 패럴림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화 봉송 때 기적 같은 장면이 있었다고요. 로봇을 입고 성화 봉송에 나선 하반신 마비 선수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하반신 마비로 해서 이제 11년 동안 걷지 못했던 프랑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외골격 로봇, 보통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요. 웨어러블 로봇, 네, 입는 로봇이죠. 네. 그래서 이 입는 로봇을 입고서 성화 봉송에 참여를 한 거죠. 즉 이제 걷지 못했지만은 이 로봇을 입고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원래는 근데 자연스러웠나요? 어땠어요? 네,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약간 그 외골격 로봇이 약간 좀 거대하긴 했어요. 네. 네, 크긴 했지만은 이 분이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서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앞으로 나올 이제 사이베슬론. 사이베슬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이베슬론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올 또 종목들인데요. 로봇 같은 이런 첨단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서 경기를 하는 거. 예, 한마디로 뭐 사이보그 운동 선수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뇌파를 이용한 장애물 경주, 전기 자극을 이용한 뭐 자전거 경주, 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서 또 달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뭐 농구도 하고 이런 각종 경주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을 입었던 피에트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테니스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입는 로봇인 웨어러블 로봇. 근데 이게 예전부터 나오기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 제품으로 나온 적이 있나요? 과거에는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CES 얘기하면서 로봇 네네. 의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내 회사에서 CES 뭐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또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도 했고 얘를 이제 판매에 나서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 팔도 만든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로봇 팔? 네. 어떻게 쓰는 그러니까 거죠? 원래는 생각했던 게 자율주행이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예를 들어 테슬라 자율주행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테슬라의 자동차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팔이잖아요. 네, 이거죠.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다가 의수를 붙여가지고서 자율주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네. 자동차의 컴퓨터를 바꿀 수 없으니까 맞아요. 밖에다가 네. 아이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약 판매 중인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등산용 바지예요. 등산용 바지. 등산용 바지인데 이게 뭐 이렇게 로봇이랑 관계가 있을까라고 네. 했는데 이 무릎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오르막길에서는 다리 근력을 이제 보강해주고 내려막길에서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좋은데요? 네, 이걸 입게 되면은 한마디로 다리 근육이 한 40% 정도 강화가 되고 몸무게가 약 13kg 정도 가벼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거겠죠. 실제로 무겁겠지만은. 네. 네, 그다음에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하나로 약 680만 원 정도.
양쪽에요. 네. 네. 바지니까 뭐 양쪽에 많이 달려있죠. 비싸네요. 예, 많이 비싸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내년 말부터 바로 배송이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예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좀 하신다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이제 실생활에서 좀 쓰이고 특히나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지에다가 입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걸 입고서 등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걷는 게 점점 늘어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제품이 나오면은 누구보다 먼저 제가 사가지고 한번 입혀드리기도 하고 야. 제가 한번 그 후기를 언젠가는 한번 공유를 하는 자리가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근데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왠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활용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바지나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에 거는 이제 360 카메라가 있습니다. 360 카메라 한마디로 목에다가 걸었으니까 이 사람의 앞에 뒤에 부분을 다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디서 쓰냐? 바로 공사장입니다. 네, 공사장에서 A라는 사람의 목에다가 360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서 네.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면서 본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이런 관제센터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연락을 바로 주겠군요. 알 수가 예.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뒤 조심하세요. 뭐 맞아요. 이렇게.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끼, 에어백 조끼가 있어요. 에어백 조끼라고 하면은 이제 뭐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끼가 부풀어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이쪽 결과에서는 7m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큰 부상은 막을 수 있는 이런 조끼 같은 게 있고 이건 실제 현재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큰 건설사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조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로봇이 활용되는 사례들 뭐 청소기를 비롯해서 네네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겠지만 점점 이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가장 뭐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바리스타 로봇들 많잖아요. 요즘 뭐 로봇 커피숍 해가지고서 뭐 로봇 팔이 이제 꽤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저도 하나 로봇 팔한테 한번 주문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앞에서 커피를 타다가 얘가 놓쳤어요. 그러더니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물론 실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많고 특히나 제일 많은 건 서빙 로봇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사실 일본 갔다가 3일 동안 이제 출장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로봇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빙 로봇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꽤 보여요. 네. 근데 일본 가니까 더 이제 종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아날로그 천국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지금 국내 식당에서는 A 테이블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는 것들이 많이 하죠. 일본 가니까 이제 A와 B와 C를 나눠서 한 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약간 배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배분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또 이 예약 판매도 하고 있다는데.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로봇 의수뿐만 아니라 로봇 팔도 그렇고 로봇 팔도 요즘 아까 제가 커피숍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커피숍 같은 로봇 팔을 진짜 사람 팔만한 이런 모양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팔이 뭐 힘들어서 혹은 뭐 팔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집에다가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올렸냐? 예. 핸드폰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책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뭐 여기다 인공지능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위치 제가 뭐 등을 기대고서 약간 반쯤 누워가지고서 책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로봇 팔이 움직여줍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예약 판매 중인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이거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네. 굉장히 집에 팔이 한 여러 대 있는 상상을 지금 해봤거든요. 네. 좀 웃기지 않을까. 좀 그로테스크하다 느낌이 네네. 그런데. 자, 그런가 하면 올 여름 폭염, 폭우가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날씨 예측 자체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도 많고 최근엔 비행기 난기류 사고며 점점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큰데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에
활용되는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네, 인공지능은 사실 모든 뭐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죠. 최근에 이제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AI로 기존의 이제 허리케인의 강도를 예측하는 거를 기존보다 한 30%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대단하기도 한데 국내 사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전남대 함유근 교수님 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구 온난화가 우리 날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 결과가 좀 놀라웠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 이제 네이처에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죠? 네.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고급 인공지능 기술을 한마디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1980년도부터 2020년도에 이 위성 강수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랬더니 이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5년부터 전체 날 중에서 절반 이상의 이제 일일 강수량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비가 오는 패턴이 한마디로 2015년부터는 이제 쑥 바뀌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즘 막 한국에서 이제 비가 갑자기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동남아시아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역시도 다 이런 패턴들이 2015년부터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15년부터 네. 바뀌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개인용 컴퓨터로 실행 가능한 AI가 네. 이 슈퍼컴퓨터보다 허리케인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례가 나왔다는데 네. 그러면은 누구나 집에서 AI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시대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네,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세계에서 가장 뭐 유명하다, 슈퍼컴퓨터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상예보 센터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맞춘 게 개인 집에 있는 PC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했더니 얘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프 캐스트라는 건데 사실 왜 더 정확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40년간의 세계의 기상 관측 데이터들을 전부 다 AI한테 학습을 시켰더니 슈퍼컴퓨터가 1시간 넘게 이제 현재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정확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방구석에 있는 PC를 슈퍼컴퓨터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시키면 연구를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는 그런 거 그냥 할 것 같았는데 네, 안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날씨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왠지 AI로 재난 관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어떤 것까지 가능한가요? 신기한 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이버드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버드. 네. 버드니까 조류 새겠죠. 네. 전 세계 이 조류 데이터를 모아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거예요. 즉 새들의 움직임으로 해서 여기서 뭐 태풍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최근 로봇과 AI 기술 활용 사례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4735님 3366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505님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눈물을 봤다고 다음 올림픽에서 꼭꼭 성공하세요. 네, 저도 새벽까지 지켜봤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잖아요. 우상혁 선수 화이팅입니다. 1920님도 아이고 휴가 잘 다녀오셨네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푹 쉬고 왔고요. 오니까 왜 이렇게 덥죠?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중목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게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